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우리 부의장님하고 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는 사실 뜨거운 감자를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디브레인 사건. 예. 2019년 가을 아주 국정을 아주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우리가 그때 살펴보셨단 말이에요. 네. 해커를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그 검찰 그 발표를 보면 지금 그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이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국정이 어쩌다 해커를 썼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의원님이 해커신 건 부의장님이 해커신 건 아닌 것 같고 해커를 고용하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떻게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청와대 자료를 좀 접속을 해봤죠. 접속을 했더니 그 자료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공개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다운받아서 그 자료를 전부 다 이제 점검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업무 추진비를 굉장히 잘못 썼던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고 그러자 바로 이제 그걸 공개하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 탄핵 거치면서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더 깨끗한 정부다라고 지금 자부를 했는데 실제 돈의 자료로 딱 등장이 되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끼 식사비가 20만 원이에요. 한 사람이 1인당. 1인당 20만 원이요? 네. 그런 게 이제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당황해서 이걸 덮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또 이제 제 방에다가 강제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예를 들어서 해커를 썼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건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었죠.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쇼만 한바탕 벌이고 화제를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무리수 강수를 뒀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이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도 예산을 제대로 써라. 특수활동비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서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쓸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단단히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국정감사 준비하시다가 이거 지금 예산 하는 걸 한번 열어봐야 되겠는데 그냥 눌렀는데 활짝 열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미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예. 열려 있어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디 받아서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료들을 안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좀 봤던 거죠, 자료를. 그랬더니 그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공개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다운받았던 거예요. 그럼 진짜 청와대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비공개 처리할 건 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보안 처리를 했어야 될 건 했는데 전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저 손가락질면서 이제 해커니 뭐니 헛소리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했던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보좌진들도 국정감사 준비하다가 들어갔다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보좌진들도 해커가 전혀 가지고 그냥 보통 컴퓨터 정도 하는 거고 인터넷 해가지고 당연히 열려 있으니까 공개된 자료니까 당연히 본 거죠. 그걸로 처벌되고 그런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쇼를 해가지고 이걸 화제를 전환하고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저도 뒷얘기 하나 들은 거인데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그 보좌진 집을 다른 집으로 찾아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게. 근데 업무 추진비를 식비를 1인당 20만 원 썼다고요? 네, 당시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기관장들 공공기관장들이나 장관님들도 보면 업무 추진비 얼마 썼는지 다 공개하시더라고요. 어디에 얼마 썼다고. 1인당 20만 원이면 그걸 특수활동비라고 딱 덮어버린 거죠. 이건 청와대 돈이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걸 국민들로서 알 권리가 있는데 국민들이 알 권리를 막았던 거죠. 우리 그때 그거 다 공개 못 하셨죠? 다 못했죠. 이게 법이 아니면 이게 한번 어떻게 썼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금 쓴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썼는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벌써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고요. 정권 교체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겠어요. 물론이죠.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소속 당에서 정당에서도 뭐 강력하게 그 후원하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러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좀 더 그랬으면 좀 더 좋았겠죠. 네. 뭐,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들이 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보니까 뭐 북한산 석탄 유입 사건도 뭐 이렇게 밝혀내셨다는데 네. 그 우리나라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거죠. 정상적으로는 수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도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재하고 유엔에서도 제재하고 제재하니까, 예. 이런 제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관세청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제 수출입 자료들 예.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수상한 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해서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해상에서 선적 교환을 해가지고 한달치 아니면은 이런 수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오더라고요. 삼국 무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예. 들어온다든가. 예.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그 선박이 이제 포장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지금 포장가리 해가지고 예.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관세청에다가 따졌죠. 제대로 해라. 북한산 수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크게 경종을 울렸던 거죠. 아니 근데 그 전 또 한참 전에는 또 뭐 고속철 비리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데. 호남 고속철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호남 고속철, 경부고속철이 아니라 13조 원짜리 공사인데요. 13조요. 당시 호남 고속철로 해서 국회의원이 2명이나 구속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대형 부패 사건이었는데 제가 짚었던 것은 침목하고 철로하고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하는 게 있는 레일 체결 장치라고 합니다. 그 체결 장치가 제대로 된 제품을 써야 되는데 시험 성적을 제대로 했는지 안전에 따졌는지 이런 거 살펴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시공이 되고 있고 뭐 이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짚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그러느냐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성 시험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납품 받고 있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군요. 예. 근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호남 고속철 할 때 국회의원이 2분이나 구속됐었군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큰 사건인데요, 그죠? 그리고 또 광주 70주년 행사를 단독 개최하셨어요. 70주년이니까 1948년도에 우리 건국에 있으니까 70주년이니까 지금 2018년이죠. 네. 우리 개인도 생일은 기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 생일은 당연히 기념하죠.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70주년 2018년에는 당연히 기념을 했어야 되는 건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건국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국회에서 나라도 그러면 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단체랄지 여러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국회에서 행사를 했던 겁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립된 거는 1948년 8월 15일이니까 그렇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건국 기념을 하자. 당연하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정치의 반대편에 서신 분들은 왜 상해 임시정부부터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제 충돌점이 있었네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1948년이 우리가 건국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이다라고. 1919년. 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건국 우리나라 정부의 최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역할이 임시정부 때부터 쭉 역할을 해왔지만은 구체적으로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거든요.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승인해준 그런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공식 생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919년이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한 15년쯤에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독립하면서 그 독립운동 하시던 그 많은 선생님들이 그 사회주의 또 민주주의 뭐 이렇게 갈리시면서 예. 이 우리 독립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를 조선왕조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충돌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분열이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예, 아마 뭐 그런 것도 그 분열과는 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뭐 특유한 역사인지 역사관. 예. 거기에서 좀 잘못된 역사관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되죠. 1945 8월 15일 날이라는 것은 45년은 해방된 날이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 뒤에 3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건국된 그쵸, 날이기도 그쵸.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어느 부분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해방도 중요하고 건국도 중요한 그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하고 따라서 8월 15일 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죠.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해방된 거, 광복된 거 이것만 얘기를 하고 건국된 거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통성에 문재인 정권에 또 연결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뭐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을 아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나라라 세워진 것은 70년이 됐으면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제가 기념행사를 일부러 했던 거죠.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했습니다. 저도 좀 약간 문외하긴 했는데 이게 48년은 그 유엔에서 인정받은 건국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때부터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저기 신정세고 구정세고 단기 뭐 이런 세는 거에 서기 세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저 부의장님 그 이렇게 프로필 살피다 보니까 가족 그러니까 별로 잘 안 나와 있어요. 뭐 사모님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자녀분은 어떻게 됐어요? 30대 딸 하나 있습니다. 30대 딸. 연세가 있으니까 30대 딸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해요? 지금 뭐 하느라고? 이제 곧 할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자녀 교육과는 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지금 보장한다. 그러나 부모가 할 일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만 이제 차단하는 것이 나름이지 구체적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시콜콜하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만 이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진로 결정을 할 때 같으면은 어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상담을 해주는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쵸. 당연히 하는 거지만은 그런 가급적이면은 자녀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식이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보장해 주는 게 제 인생관입니다. 그러시군요. 왜 여쭤봤냐면요. 요즘 MZ세대로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고민이 많잖아요. 뭐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뭐 영끌 뭐 요즘에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한테 좀 정책적으로 한번 해주신 말씀 좀 있으신가요? 젊은 세대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지금 취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취업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가 좋아야지 취업이 되는 것이고 취업을 해야만이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이렇게 풀리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의 첫 출발이 사실상 취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참 답답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국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우선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제발 규제 좀 완화해라. 규제 완화? 그래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만 딱 정해놓고 요거는 죽어도 안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규제를 아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뒤집어 놓는 것. 그리고 이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저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이 규제가 아닌 시행령으로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먼저 추진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법에 의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국회에 협조를 하면은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은 올 1년을 좀 풀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완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됐는데 요즘에 보니까 안양교도소 재건축 이 문제가 아주 안양 쪽에서는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서울 저는 이제 구로구에 사는데 영등포 구치소랑 교도소가 이제 천왕동으로 이사가면서 남부교도소 되면서 그때도 좀 여러 가지 좀 뜨거운 이슈가 됐었거든요. 안양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양교도소가 좀 이제 오래되기는 오래됐습니다. 왜 오래됐죠? 예,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안양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양교도소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큰 바람이고요. 네. 안양이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 정부하고도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양교도소를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쭉 형성이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안양시장이 갑자기 법무부하고 업무 협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큰 흐름은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을 안 하고. 그래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시장은 이게 이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해라.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이것들을 밝히고 이게 과연 이전인지 재건축인지 당신하고 한번 공개 토론 내보자라고 했는데 시장이 안 하겠다고 피하더라고요. 그런 자신이 없는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한동훈 장관하고 악수했네 안 했네 뭐 그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사건이군요. 안양교도소 그 안양 시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정책을 결정을 하려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놓고 이거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전을 하니까 당신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